정신을 차려보니 회개했어. 그냥 눈 떠보니까 젊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이 기억을 갖고 다시 돌아간다. 안녕하세요. 네,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아산병원 전공이셨던 선생님들을 지금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초대를 드렸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는 수학과 4년차 예정이었던 사직 전공이 박다희라고 합니다. 저는 외과를 전공했었던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 그 저희 딸이 아팠을 때 응급실에서 네, 봐주셨던 그 기억이 있는 이제 선생님이신데요. 궁금하더라고요. 소아과, 외과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 왜 하셨었는지. 네, 소아과 왜 하셨었는지. 저도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고민했던 대상은 이제 내과랑 소아과였었고 외과가 매력적인 과죠. 그때 소아과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이제 일단 되게 인상 깊은 말이 있었거든요. 소아는 케어가 아니라 큐어를 할 수 있는 과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뭐 외과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조금 제 성향상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듣게 돼서 소아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정말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보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나 보네요. 그쵸. 이제 계속해서 아픈 것보다는 조금 다 떨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 생각으로 소아과를 네. 했던 거예요. 더 말해도 되나요? 더 길게 하셔도 돼요.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었었던 거는 제가 원래 애기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신경외과 인턴이었었는데 그때 소아 수술을 수술방에 넣고 빼고 하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타임아웃이라고 환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기가 그때 한 초등학생쯤 되는 애였는데 혈액암이었었고 머리에 그 관을 심는 그런 수술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아기가 초등학생인데 엄청 의젓한 거예요. 뭐 해야죠 막 이러고 막 너무 용감하고 그래서 되게 와 진짜 대단하다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손을 잡았거든요. 이게 손을 이불 밑으로 잡았더니 갑자기 엄청 꽉 잡는 거예요. 엄청 꽉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막 너무 무서웠었던 건데 그렇게 막 그렇지 않은 척하고 막 그런 모습에 이제 아기들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해서 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아이들을 내가 좀 큐어, 좀 네.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쌤은 왜 외과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원래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어요. 중학교 때. 그런 말 굳이 안 해도 되나요? 사실 동생이 좀 원래 많이 아파서 그러니까 뇌염이었었는데요. 어렸을 때도요. 네, 제가 중학교 갓 입학했을 때고 그래서 갑자기 푹 쓰러지고 그래서 집 앞에 이제 가정의학과를 갔었는데 일단 좀 지켜보자 하는데 얘가 더 나아지질 않으니까 응급실에 갔다가 근데 이제 뇌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중환자실 꽤나 좀 오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사실 병원이란 대학병원 특히 라는 데를 처음 가보게 되었었거든요. 어린 나이엔 사실 그렇게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입원해 있으니까 부모님 중에서 이제 아버지는 출근했다가 오전에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셨다가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이제 병원에 가면 어머니만 오셔서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동생이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병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가서 중환자실이라는 곳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면회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맨날 멀쩡하게 장난쳤던 그런 동생이었다가 중환자실을 갔는데 그때 인공호흡기 이제 인투베이션을 하고 있고 벤틸레이터가 걸려 있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린 마음이 충격적이어서 담당의 그때도 아마 전공의 선생님이셨을 건데 어린 마음에 맞아 왜 안 좋아지냐 이런 식으로 좀 절박하게 다급하게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더 해줄 거는 없다. 일단 지켜보면서 더 나아지는 걸 좀 봐야 된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어린 마음에 참 야속하게 들렸었어요. 그럼 내가 의사가 돼서 이런 환자분들 좀 치료해보고 의사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의과대학에 오고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을 걸치면서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대증적 치료나 보존적 요법이 이게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치료인 거고 지켜봐야 되는 경우는 꼭 생기는 거고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도 그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여기서 개입을 해서 좀 더 호전을 이끌어내고 확 좋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과를 좀 전공해 볼까 생각을 해서 좀 외과적인 쪽으로 내가 술기를 통해서 금방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과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런 마음에 이제 소아과 외과를 선택하셨을 텐데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진짜 두렵구나 라는 게 혹시 있었어요? 저는 방금 네. 황민쌤이 얘기하신 그 동생분의 케이스, 그런 그 뇌염의 경우에 좀 사망률이 많이 높긴 하거든요, 맞아요. 소아에서. 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치료에 힘이 있어가지고 낫긴 낫는데 후유증이 조금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유증 남은 상태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케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긴 케어인 거죠. 케어보다 큐어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오히려 더 긴 케어를 하게 되는 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달라가지고 그럴 때 좀 약간 허탈함 같은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이도 힘들어하고 가족도 힘들어하고 이런 걸 보면서 같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거네요. 부모님들이 이제 평생 아이가 커가는 동안 조금 힘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었던 것 같아요. 좀 외과에서도 좀 그런 두려웠던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수술을 저희가 보통 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과 같은 데서 이제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응급실로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할 때도 그렇고 수술하고 나서도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열이 나거나 해서 뭐 수술 문합 부위가 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환자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빨리 이제 와서 피 검사도 해보고 뭐 혈압이나 체크도 해보고 약도 써보고 아니면 CT 검사나 추가적인 검사도 해보고 해서 환자분이 좋아졌을 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반대로 내가 이분을 놓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뭐 놓쳤던 건 없나?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발전을 하지만 하지 않았다면 이분께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래서 내가 이분을 처치에 도움이 됐지만 안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항상 좀 두려운 면이 있어서 그게 좀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들이 진짜 좀 공감이 돼요. 바이탈과 흔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사람의 생명과 좀 연결이 있는 과들을 하다 보면은 정말 환자가 너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당연히 있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근데 동시에 어쩌다가 내가 실수로 놓치거나 뭔가를 했을 때 확률적으로 생긴 합병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약을 줘도 막 스티븐 존슨 신드롬 이제 그냥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간단한 약을 처방할 때 피부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그쵸, 없죠. 왜냐면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좀 많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약에 대한 거부감을 또 일으킬 수가 있는 것도 분명히 오히려 있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득실을 좀 따지면서 이제 좀 필요한 영역들을 설명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우연히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다 불운한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의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들이 사실 바이탈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아과는 특히 딱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케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약제의 부작용이나 시술의 합병증 이런 것들이 가지는 무게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이 아이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 하나의 선택이 정말 이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진짜 선택할 때마다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취약한 존재이기도 하니까 저희 농담으로 미숙아들 밥 먹을 때 입술에 적신다고 하거든요. 1cc씩 먹이고 막 이런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1cc 더 먹어서 배가 아플 수가 있어. 주사기에 1cc 넣고 그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이거 먹고 이제 더 먹을 수는 없고 그거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거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런데 주사액은 막 0.몇 cc, 0.5cc, 0.1 단위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너무 무섭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막 뭐 혈압약이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바이탈이 안 좋아가지고 좀 승합제 쓰고 하면은 저희는 그 라인에 있는 양도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 라인도 되게 작은 걸 써요. 그 어른에 비해서 훨씬 작은 얇은 라인을 쓰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약으로 교체하면서 이게 살짝 밀릴 밀려 수가 들어가구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숙아의 혈압은 요동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하고 그렇게 지내죠. 근데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또 트레이닝의 과정이어서 그런 과정을 또 겪어야 진짜 신생아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좀 그런 게 무섭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럼 그 라인에 걸쳐져 있었던 약간의 혈압약 이걸 색깔로 구분할 수도 없잖아요. 다 똑같이 투명한 색이니까 알 수가 없어. 이 정도 밀려갔을 수 있다고 추측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혈압이 만약에 확 올랐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그 뇌압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숙아는 혈압에 되게 예민해서 그러면은 또 이 아이의 또 후유증이 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무섭죠. 그런 미숙아가 태어나면은 진짜 밤낮 없이 다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네. 모두가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는 하는데 그거를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아이가 아프지 않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항상 무서워요. 항상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무서움이라는 게 사실 진짜 눈앞에 있는 생명에게 내가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건 진짜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많은 의사들이 경험을 하는 거고 이건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은 내 이름을 달고 있는 이 분이 내 눈앞에서 안 좋아지면은 마음이 진짜 안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인턴 끝나고 전공의가 딱 됐을 때 주치의가 처음에 되면은 내 이름이 거기 달린단 말이에요. 담당 환자가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진짜 뭔가 안 좋아져. 그런데 이제 뭔가 이 처치의 어떤 속도나 적절성이 내가 봤을 때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자책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당연히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외과도 좀 그런 공포를 느끼나요? 외과는 보통 약간 좀 무딘다고 표현을 하는데 서전, 그러니까 수술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기 손에 많은 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는 우리가 가이드대로 써져 있는 약들과 프로토콜을 따랐어요. 근데 이런 다음에 환자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랬을 때 정해져 있는 치료들을 문제없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좀 대단한 게 같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술자가 누구냐에 따라 합병증이나 성공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환자분 배 안에 생긴 거나 이런 장기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네. 모든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그러니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만큼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뭐 수술하시는 교수님 항상 존경하지만 그럼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만큼 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안 좋아지는 케이스를 계속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좀 자기의 어떤 그 멘탈을 지킬까라는 좀 생각이 아직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제가 뭐 집도이로서 대단한 수술을 그러니까.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감히 이제 네. 옆에서 어깨 넘어 이제 배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환자분들이 같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컨디션이 다 같진 않대요. 그쵸. 어떤 분들은 고령이시고 굉장히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도 많은 그래서 이제 내과랑 협진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건강하신 뭐 30대, 40대 젊은 분들한테도 같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예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배 안에 이전에 뭐 수술을 한 경험이 있으면 유착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기대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거는 아 이런 수술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대부분 이렇더라. 통계적으로는 거는 워낙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예후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존경스러워 많이 느끼고 그래서 아 이과를 잘 왔다라는 생각이 좀 어느 정도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존경심, 약간 대단함 그런 게 쉽지 않죠. 이 길을 걷게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희쌤은 인턴에 4년 정도 트레이닝 하셨고 성민쌤도 인턴에 한 3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셨어요. 꽤나 오랜 시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시다가 지금 잠깐 좀 중단이 되신 상태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회개했어. AI 로봇과 함께가 되는 그 경우는 없나요? AI 넣었는데 그냥 눈 떠보니까 젊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소아과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 너무 무서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뭐 미숙아만 예를 들기는 했지만 사실 정상 신생아도 태어나면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확률상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제때 처치가 되지 않으면은 비가역적으로 손상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런 거는 어떠한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큰 병원으로 전원을 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일들이 일어나고 손상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난 병원은 책임을 지게 돼 있으니까 정상 신생아조차도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무서워요. 이 아이한테 해가 되는 것도 무섭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어나는 일을 제가 막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배우시면서 그런 무서움 상상을 계속 해보시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꼈나 보네요. 사실 소아과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어렸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업적인 리스크뿐만이 아니고 너무 또 아마 부모도 너무 이게 좀 허탈하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속상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아이의 평생에 대한 어떤 이 케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배상액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말씀 주신 대로 시스템적으로 조금 다가갈 수 있다면 좋겠네요. 사실 전 그 생각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아이도 지금 별로 없잖아요. 진짜 예전부터 그 국회의원님들 나왔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어렸을 때 어떤 손상이 생기거나 선천적 장애가 있으면은 정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긴 해요. 이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거를 소아과 의사한테 민사적으로 하면은 사실 소아과 의사를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금액의 어떤 배상은 아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이런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잘못을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죠, 모든 의사들이.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못됐으면은 잘못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결과가 잘못되면 잘못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케어를 하면서 이 전문가까지 온 거잖아요. 이 소아과 의사가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의사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뭐 개선할 수 있는 것들 정부에서 진짜 얼마 안 되니까 예,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굉장히 드네요. 이렇게 또 실제로 두려워하는 모습들 보니까 더 그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이 개선된다 그러면은 저는 할 것 같아요. 내가 좀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감당해야 된다면은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무섭긴 하겠지만 그거는 의협을 하는 동안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더라도 회귀하더라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쌤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인턴 마치고 피부 미용 분야에서 1년을 일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1년을 하고 지금까지 했다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하게 됐을 텐데 1년을 하고 나서 물론 그 일을 하면서도 즐겁고 이제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이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또 처음에 의사를 하고자 했던 계기가 그 동생을 봤던 게 있으면 그 생각이 계속 났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이 돼서 그럼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하고 싶었던 걸 진짜 해보자 라는 생각에 외과를 좀 지원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외과를 하는 동안은 좀 많이 즐거웠어요. 2년 동안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배우면서 이제 병원에 거의 살았지만 살면서도 항상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앞에가 길면 보통 안 하겠다는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네. 나서 이제 저는 나가고 나서도 실제로 다시 원래 일했던 피부 미용 쪽 일을 한 건 아니고 그 일반 감기나 이제 장염 환자분들부터 수술 관리나 소독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실제로 그런 진료를 하는 그런 곳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 수술과 관련되어 있는 좀 그래서 일을 제가 하셨구나. 공부했던 분야에 이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까 이제 다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병원에서 나와서 현실적인 면을 좀 많이 보게 됐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 이후에 취업해야 될 곳에 미리 네, 가셨던 거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내가 진짜 이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이런 치료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에서도 이제 보장을 못 해주고 하는 부분이면은 못하는 치료들이 또 있었고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께 이게 좋은 걸 아는데 이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고요.
또 다른 거는 아까 다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송이나 이런 것들 나가 보니까 사실 저는 대학병원이라는 큰 울타리 바운더리 안에 있었지만 나가 보면 사실 그런 큰 바운더리는 없으니까 좀 더 이제 취약해지기 마련인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 내 잘못은 없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잘못이 없지만 이렇게 분담해야 되는 그런 배상금이란 것들도 있었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소송을 보고 이제 경찰 조사나 이런 받는 동안 또 다른 환자분들을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계속 조사하고 또 심적으로는 계속 불안하니까 또 방어적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오는 좀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사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지는 않지만 주변에 봤을 때 좀 잘못된 처치를 해서 의료사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변에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때문에 이제 비의료인 분들께서는 이런 게 참 잘못됐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의료인으로서 그런 분들은 좀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죠. 누구나 다 바라죠. 저희가 뭐 잘못하고 싶고 환자를 해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사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사실 저도 환자의 보호자였고 언젠가 또 부모님도 아프실 수 있고 저도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환자가 보호자였고 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필수과, 바이탈과 이런 선생님들이 점점 없어지고 간다는 사실 자체가 좀 더 무섭더라고요. 그것도 무섭죠. 네, 그런 게 나와 보니까 현실을 좀 보게 돼서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의료 관련 소송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분들이 이제 어떤 그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긴 하죠. 적절한 처치를 했음에도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 오신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고, 근데 분명히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정말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임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 명의 의사가 사회에서 사라질 정도의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은 딱 말씀 주신 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사실 점점 줄어들게 되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이제 그런 이 시스템적인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저도 내과 의사로서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매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같은 전공을 하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선배들은 더 이제 다른 길을 이미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런 분들은 전공을 또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 점점 많이 늘게 되니까 이게 좀 많이 무섭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게 저도 막 변호사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해 보면은 지금 현재 법 체계상에서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공포감이 해결되려면은 조금 더 실질적인 변화들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 개선이 돼야 되거나 혹은 그 전에 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외과로 한다고 돌아간다고 하면 맞아. 네, 말을 못해. 그 말을 안 해. 그래서 네. 이 기억을 갖고 다시 돌아간다. 네. 라고 이제 학생 때로 돌아가면 의사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고 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런 사태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당연히 기회가 생긴 거긴 하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조금 더 안에서도 뭐 자정작용할 건 자정작용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이런 면에서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기반이 필요하고 비의료인 분들이랑 의사들이랑 소통이 좀 더 많이 네. 부족하다고 말이 생각하거든요. 너무 긴데? 해 안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잘 커뮤니케이션 된다면 안 한다는 이렇게 거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저는 조건이라기보다는 네. 그랬으면 좋겠다. 컨센서스가 좀 공유가 되고 좀 신뢰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 기술도 굉장히 좋아지고 시민의식도 굉장히 좋아지고 뭔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의료에 있어서는 아직 약간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균형을 사실 좀 맞춰주면은 우리나라 사실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너무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거든요. 진짜 좋아요. 네. 압도적으로 뭔가 좋은 시스템과 기본적으로 그 의사들이 이 약간 오버워크 하는 거에도 익숙해져 있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사실 의사가 환자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본다는 거는 어떤 그 러닝 커브 측면에서도 굉장히 숙달이 빠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좋은 서비스를 값싼 가격에 많은 분들께 또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 거여서 적절한 어떤 매니징만 하면은 뭐 이렇게 젊고 똑똑하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도 선택할 정도의 그 수련 환경과 어떤 의료 시스템이면은 많은 위생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저도 좀 드는 생각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어요? 신뢰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사실 의사 환자 라포 진짜 중요해요. 의사가 나쁜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특히 저희 뭐 동기들, 뭐 후배들, 선배들, 교수님 전부 다 환자 하나만 보고 살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진료도 열심히 하고 당직 뭐 밤낮 가릴 것 없이 매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이미 마음으로 이미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겠지만 좀 몰라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아주진 않아도 좋지만. 어려운 마인드네. 약간 남자친구한테 하는 말 같은데, 알아주진 않아도 되지만 몰라주진 않았으면 좋겠다. 또 좋은 보호자분들 굉장히 많긴 해요. 맞아요. 당연히 진짜 그게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 계속 때문에 이제 이어가는, 계속 할수 진짜, 예,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많아요. 예. 아실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보호자분들, 특히 어린 아이 친구들도 다희님의 그런 어떤 마음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 서로 믿는 그런 관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와 환자는 결국 목표가 더 나은 케어라고 한다면은 의사랑 환자가 원팀인 거거든요. 레지던트 때부터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하고 치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의 라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응원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응원 드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선택들도 충분히 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해야 될 거는 저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헬프님들께서도 이제는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이제 사실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뭐 저도 아프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 언제든지 더 아프실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뭐 언젠가 나이 들면 안 아프길 바라지만 아플 수 있겠죠. 그럴 때 믿고 이렇게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사가 사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순간 그 의사를 만나지만 그 의사가 그때 뿅 하고 나타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나기까지는 뭐 15년,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그 의사가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볼 수 있고, 안정된 어떤 평온한 마음 속에서 정말 이 환자들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을지,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그런 의사가 내 앞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그 공포감, 저는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진짜 정말 크게 공감을 해요. 왜냐면 이 휴먼 에러를 줄이는 방법들을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데, 너무 이게 지금은 법리에 있는 그 과도한 배상에 지금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의사들이 공포를 진짜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실존하는 공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떠나고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이 여기로 안 들어오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여서, 이 공포감을 좀 지워줄 수 있다면은, 이것만 바꿔줄 수 있어도 우리 사회가 이 엄청난 홍역들을 겪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솔직히 해요. 예, 진짜 그것만 달라졌어도 정말 많은 게 달라졌을 것 같고, 더 적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는 이제 학생들, 뭐 의대생들도 있고 중고생들도 언젠가 의사가 되겠죠.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너무나 SNS나 뉴스가 많으니까 이런 공포감을 학습하면서 크면은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공포감만 없어도요, 굉장히 매력적인 과예요. 소아과도 그렇고 외과도 그렇고 뭐 내과도 그렇고요, 진짜 매력적인 과거든요. 그런 공포의 불씨를 우리가 좀 꺼트리는 환경을 다 같이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컨텐츠 좀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좀 두 선생님 모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주저리 했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도움되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